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12월 12일 12.12 사건, 1979년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당시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부하들을 시켜서 계엄사령관이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3명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어쨌든 군대의 권력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한 이후에 권력의 공백 상태가 있었고, 자연히 군대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군대의 지휘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군사 변란이다 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당시에 전두환 측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바로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장군이 불법 연행되어 가지고 물고문까지 당하고 군복을 벗는 군인으로서는 참 참기 어려운 치욕을 겪은 이 정승화 장군이 그 겪은 걸 녹음 테이프에 쭉 담았다가 그 녹음 테이프를 저한테 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12.12 사건 정승화는 말한다.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87년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될 때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그 41주년이 되는 날에 즈음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정인으로서, 아니 목격자로서. 저는 기자 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서 이게 부마 사태로 커지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열흘 뒤에 그 연장선상에서 11.6 사건이 납니다. 11.6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마 사태였습니다. 그 김재규가 부마 사태 현장을 와서 보고 민심이 떠났다고 판단한 게 시해를 하는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6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또 일어난 게 12.12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사건, 12.12 사건으로 전두환 그룹이 다시 일종의 쿠데타죠. 기나긴 쿠데타 과정을 거쳐서 집권을 하는데 그 사이에 5.18 광주 사태가 납니다. 저는 부마 사태를 취재를 했고 광주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 11.6 사건과 12.12 사건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제가 월간조선에서 일하면서 그 내막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사건,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책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기자로서는 상당히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 70여 년의 현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글로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 취재를 하면 또 여러 중요한 정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자는 아주 정보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건 내에서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12.6 사건 때 바로 김재규의 초청을 받고 공정동에 있는 정보부 안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 정승화, 영문을 모르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차중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고 했을 때 정승화 장군이 6번으로 갑시다, 육군본부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김재규가 정보부가 관리하는 남산으로 갑시다 해서 남산에서 지휘부를 만들고 상황을 통제했더라면 아마 김재규가 정권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승화 장군이 육군본부로 가자고 하니까, 육군본부에 가니까 정승화 장군의 통제하에 김재규가 들어온 거죠. 그때는 아무도 김재규가 범인인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피살된 차지철이가 범인 줄 알았죠. 나중에 정성화 장군도 김재규가 말을 안 하니까 차지철이 범인 줄 알았는데 김계원 비서실장이 그 옆자 바로 만찬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성화 장군에게 범인이 김재규라고 함으로써 정성화 장군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바로 김재규를 체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정성화 장군이 왜 김재규의 초청을 받아서 시해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왜 있었느냐, 공모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의심이 아주 정성화 장군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 12월 12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계획을 딱 갖추어 가지고 정성화 장군을 연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아직도 연행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성화 장군을 공관에서 연행하려 하다가 공관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총격전이. 여기서부터 12.12 사건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군인들을 서로 합수본부, 즉 정성화 측 군대와 전두환 측 군대가 충돌을 했죠. 그래서 12.12 정변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계획이 없던 겁니다. 계획대로 되었으면 정성화 장군을 그냥 스무스하게 연행해서 정성화 장군을 옷을 벗겼으면 전두환 씨는 대통령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정도 돼가지고 군의 실권자로 남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날 피를 흘리는 바람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죠. 사실상 이게 군사 반란인데 정권을 잡으면 군사 반란이 그냥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다음에 그 다리에 불까지 질러가지고 그냥 집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전두환 정권 그리고 이어서 노태우 정권이 생겼다. 그때 그 정성화 장군 연행에 관계했던 이학봉 합수본부 수사국장의 이야기는 농담삼아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두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름대로 거기에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성화 장군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정성화 장군과의 저희 인연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화 장군은 육사 5기 출신인데 6.25 때 아주 잘 싸운 부대장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1948년 4월에 육군 소위를 임관을 했고 1950년 7월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6.25 때. 그리고 1952년 2월에는 사단 작전 참모 쭉 이렇게 아주 군대 정통 군인으로서 쭉 올라갔던 분입니다. 육사교장 그리고 제1군 사령관 그리고 육군대장 진급하고 1979년 2월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이 되었던 분인데 이분은 경북의 금능 출신입니다. 김천 옆에 있는 금능 출신인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본 이분은 선비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참 유순하신 분입니다. 군인 역전의 용사입니다. 군 지휘를 전투를 참 잘 지휘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하신 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 또 권력 의지는 약한 분이고 아주 모범생이죠, 이분이. 그런데 이 사건에 휘말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5공학 출범 직후에는 이제 더 잡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정성화 장군을 풀어주지만은 1980년대는 정성화 장군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성화 장군한테 함부로 접근도 할 수도 없고 또 본인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1980년대 85년 무렵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거절을 하셔요. 그러다가 1987년에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1987년 6월사 때 6.29 선언으로 해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로 가는 이제 문이 열리고
개헌에 의해서 삼김씨,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노태우 출마하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 상황이 변하니까 정성화 장군이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 있던 저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인터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 선거에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이 12.12 사건이었습니다. 노태우가 12.12 사건의 주역이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군정을 종식시켜야 된다 하니까 가장 큰 쟁점이 12.12 사건에서 노태우 당신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그럴 때 정성화 장군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정성화 장군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또 김영삼 후보 측에서 정성화 장군을 모셔가지고 그 당의 통일민주당이죠. 통일민주당의 부총재로 모셨습니다. 부총재가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국회의원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당한 것을 꼭 정언으로 남기겠다 하는 일종의 의무감, 복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월간조선 인터뷰는 1987년 9월로에 실렸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월간조선 87년 9월로가 한 40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성화 장군이, 제가 자주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 강남 아파트 저 대치동에 계셨는데, 가니까 그동안 모아놓았던 녹음 테이프, 요만한 아주 작은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 한 몇십 개를 저한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분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고문받고 계급장 다 떼고 해서 강등도 되고 불려받기는 했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몇 년 동안 자신이 겪은 걸 쭉 녹음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만든 책이 12.12 사건 정성화는 말한다 입니다. 이게 선거 기간 중에 나왔습니다. 꽤 팔렸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를 들으니까 이분의 여러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12월 12일 한남동에 있는 공관에서 연행이 됩니다.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연행이 되어가지고 수사실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분이 현역 대장입니다. 아직도 현역 대장이에요. 어떤 처우를 받느냐. 거기서 정성화 장군은 물고문을 당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현역 대장입니다. 계엄사령관입니다. 그 구타하고 한 사람들은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보안사의 수사 담당 준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급장 다 떼버리고 옷을 벗겨놓고 물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물고문을 당하면서 정성화 장군이 내가 왜 6.25 때 죽지 않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녹음 테이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야, 이거 전두환 그룹이 언젠가는 이 보복을 당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천벌을 받겠구나 하는 느낌을 그때 제가 가졌습니다. 그 뒤에 저는 전두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두 사람의 아주 저는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1987년 기자로서 그 리얼타임에 느꼈던 바로 솔직한 감정은 정성화 장군 같은 이런 양반 같은 군인, 그야말로 전투밖에 모르는 이런 군인을 정치 군인 집단이 데려가서 고문을 해, 물고문을 해,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그 뒤에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5.18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때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쓰기도 하고 정성화 장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걸 사법적으로 처리하면은 한국 역사가 뒤집어진다라고 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문받은 이야기 부분인데, 그 전후는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정성화 장군이 공관에서 이제 말하면 납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관인 최규하 대통령이 연행을 결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두환과 12.12 사건 관련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화 장군의 육성증언입니다. 12월 12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스럽다. 내 평생 이 순간처럼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게 큰 과오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보안사에 납치된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한 외출 때 내가 잘 입는 콤비를 입은 채로 끌려온 나는 사복 차림의 30, 40대로 보이는 두 수사관과 함께 이제 수사실의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10월 26일 저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김재규로부터 초대받은 데서부터 소상히 질문하였다. 나는 최 대통령이 오해하여 조사를 허가한 데 따른 합동수사본부 조사팀의 조사인 줄 알았다. 몹시 언짢았지만은 여기 온 이상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로 설명한 도리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순순히 조사단의 질문에 답하되 생생하게 아는 대로 설명해 나갔다. 그렇게 조사받기를 수시간이 지나 아마도 13일 새벽 3시 내지 4시경이나 되었을까 할 때였다. 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 방에는 경비병인 듯한 20대의 젊은 곤색 잠바 차림 사나이들이 2시간마다 교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반 2명과 나뿐이었는데 사복 차림의 40대 전후의 사나이 둘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몸집이 좀 크고 또 한 사람은 조그만 몸집이었다. 두 사람은 내가 나무 의자에 앉은 자세로 조사반의 질문에 태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나의 등 너머에서 한참 바라보는 듯 했다. 두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조사반원들과 저희들끼리 눈짓을 하더니 한 사람이 다짜고짜 나에게 말했다. 이거 조사 만든 태도가 왜 이래? 누가 이따위 복장으로 조사받으라고 그래서 이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모양이구먼. 두 사이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웠다. 이 옷 벗고 이걸 갈아입지 못해. 둘은 나를 밀치고 당기고 하며 위협을 했다. 나는 순간 이 자들이 나를 죄인으로 알고 이제 마구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생각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나는 꾸짖었다. 그들은 나를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교대로 고함을 치며 위협을 계속하였다. 이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그래? 지금도 참모총장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지. 죄인이 조사받는데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야. 화끈한 맛을 좀 봐야 알겠어. 그래도 조사를 직접 맡은 두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다. 이었고 두 사람이 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지고 온 꼬깃꼬깃한 헌 전투복을 입혔다. 윗도리는 맞는 편이었으나 아랫도리는 허리가 작아 단추도 끼어지지 않고 길이도 길었다. 허리띠도 없었다. 그 두 사나이는 나의 시계를 포함한 소지품 전부를 가지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나서 조사관 2명은 다시 조사를 시작하여 새벽녘까지 일단 끝을 내는 듯 했다. 날이 셀 때까지 조사하던 그들도 조사한 서류를 가지고 번갈아 들락날락하며 분주한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그 자세대로 있었다. 다음 날인 그러니까 12월 13일 아침 7시 30분쯤 병사로 보이는 사복 차림의 청년이 오그라진 알루미늄 식기 둘에 각각 담은 국과 밥을 알루미늄 쟁반에 받쳐 가져와서는 내가 조사받던 책상 위에 놓고 갔다. 조사받는 중 한 반원이 나더러 아침 식사이니 먹으라는 것이다.
나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은 수저를 들어 조금 먹고 정반을 물렸다. 오전 9시경이나 되었을 무렵에 건장한 두 사내가 들어오더니 빨리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양쪽에 나의 손목을 각각 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데리고 나갔다. 내가 갇혀있던 건물 옆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다. 2층으로 끌고 가더니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이 보기에 고문하는 방인가 싶었다.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긴 철제 의자에 앉히더니 거기에다가 빗그릇 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놈들이 나를 고문하려는구나 직감하면서 주위에 있는 대여섯 명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날 고문을 할 모양인데 내가 육군대장으로 너희들에게 고문당할 수는 없다. 고문을 당하기 전에 내 예비역 편입원을 써놓고 당해도 당해야 되겠다. 그중 한 명이 그런 것 안 써도 이미 예편되었으며 참모총장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두 명이 나를 의자에 빗끌어매어 머리를 뒤로 잡아 제치고 여러 명이 소리를 꽥꽥 지르고 위협을 하며 분위기부터 살벌하게 만들더니 곡괭이 자루인 듯한 몽둥이로 내 허벅지 위를 치고 정갱이를 치고 목뒤를 치기도 하며 마치 미쳐 날뛰는 것처럼 서로가 격려라도 하는 것처럼 신명이 난 듯 교대로 치며 무조건 나들어 바른 대로 말해. 이 자식 김재규하고 공모했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자식 거짓말해 소용없어 하며 마구 날뛰었다. 그러한 고문은 견딜 수 있었으나 머리를 제끼고 얼굴에 물수건을 씌운 다음 주전자 물을 계속 얼굴 위에다가 들이붓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숨을 코로 쉴 수 없어 입으로 쉬니 물이 목구멍을 막아 물을 먹는 순간 그때마다 약간씩 숨을 쉬게 되어 한참 당하니 정신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6.25 때 죽어야 했을 것을 살아서 부하들한테 고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자 혀를 깨물어 죽고 싶었다. 그때도 건강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 이들의 무지한 고문은 결국 나의 생명을 끊게 되겠구나 하고 체념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이걸 계속 몇 차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은 고문이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법 연행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하고 싶어도 독재 사회를 만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고문 없고 불법 연행 없고 비밀 경찰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서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